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과목, 네 번째 과목이거든요. 거기에 핵심 정리 9번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해보니까 핵심 정리 10번까지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9번, 다음 시간에는 10번. 그래서 오늘 9번, 10번을 연달아서 강의 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이 과목 안에는요,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에 딱 국한돼서 나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여기에 맞춰서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맞춤형 화장품의 개요와 피부 및 모발 생리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의 개요,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는 우리 이거 계속했던 거라 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했다. 한 가지 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괄호에 들어갈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주요 규정을 보시면, 자, 맞춤형 화장품은 혼합 판매합니다. 자, 소비자 요구에 따라서 베이스 화장품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내용물이라고 하죠. 이 내용물에다가 특정 성분을 혼합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기본 제형에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물론 이제 크림에다가 약간의 원료를 좀 넣으면 크림이 약간 묽어지는 정도는 되겠지만, 뭐 화학적인 거라든지 물리적으로 이게 확 변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요. 자, 우리가 이거 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자, 보존제, 분모제, 그리고 그냥 기타 플러스 자외선 차단 원료, 이런 것들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해서 화장품에도 그 퍼센테이지를 지켜야 되지만, 맞춤형 화장품에는 이 퍼센테이지가 있는 애들조차도 사용을 할 수 없다. 즉, 이것들은 좀 주의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에서는 간단한 것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 원료까지 요 세 가지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과 이것은 계속 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서 다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변경 요사항도 제가 이제 맞춤형 화장품에 관련한 자료 영상을 하나 더 올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는데, 오늘 한 번 더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자,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업자와 달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업자는 등록이라는 걸 했었죠.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자, 신고할 때는 4가지 서류를 꼭 갖추어야 됩니다. 그 서류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서, 그리고 조제관리사 자격증, 여기 이제 뭐 2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1명만 제출합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한다고 쳤을 때, 제가 매장이 뭐 여기도 A 지역에도 있고 B 지역에도 있고 C 지역에도 있어요. 그러면 A, B, C 모두 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이 되겠죠. 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 1명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혼합하거나 소분 내용물 원료 제공하는 판매업자와 계약서를 체결을 해야 되고요. 보험계약서,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련한 보험계약서를 가지고 요거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맞춤형 화장품 신고 필증이라는 걸 받습니다. 여기 안에는 신고 번호, 날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이름, 성명, 그러니까 여기 사업자, 사장 성명이 되겠죠. 생년월일, 상호, 소재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성명 및 생년월일이 들어가고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번호, 책임 판매업자 계약서, 상호까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변경 신고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변경이 됐을 때, 상호가 변경이 됐을 때, 소재지 변경, 조제관리사 변경, 계약한 책임 판매업자 변경 했을 때는 변경 사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준수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둘 것. 자, 이것은 판매업소가 여러 개 되더라도 각 관리사를 두어야 되고요. 이제 그 판매업을 신고를 할 때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한 명만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거 좀 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둘 이상의 책임 판매업자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책임 판매업자에게 고지 후에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자, A, B, C라는 책임 판매업자가 있으면 A, B와 알고 A, C를 알게끔 B, C를 알게끔 하셔서 이제 뭐 위해 화장품이나 생길 그런 우려가 있었을 때 이제 이거를 누가 회수를 하느냐, 회수 의무자는 책임 판매업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A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에 대해서 회수를 했다 그러면 B와 C는 책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준수사항이 생겨난 것 같아요.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 작성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식별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혼합하고 소분할 때 사용된 내용물이나 제조번호, 그 다음에 혼합, 소분 기록을 포함한 그 맞춤형 판매업자가 부여한, 자체적으로 부여한 번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이하게 이렇게 해라라는 건 없지만 식별번호를 하나 작성을 해야 되고요. 여기 안에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까지. 자, 이때 이게 중요하죠. 원료 또는 내용물의 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보건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맞춤형 화장품을 할 때는 혼합, 소분 장소는 또 시설, 기구들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또 안전 기준에 맞춰서 오염을 방지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내용물과 원료를 제공받는 책임 판매업자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사항을 준수를 하여야 합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설에는 보면요, 판매 장소와 구분되어야 됩니다. 자, 구획된 조제 실 및 원료, 이거 지금 보면은 약간 약국이랑 비슷하죠. 이게 이제 고객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구획된 조제실에서 조제를 해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국이랑 비슷하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기시설, 위생시설, 작업하기 전에 뭐 손을 세척을 한다든지 설비를 뭐 세척을 한다든지 기구를 세척하든지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맞춤형 화장품 간에 이제 이렇게 조제를 할 때 여기 혼입이라든지 미생물 오염이 방지되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역할과 자격.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판매장에서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 소분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시험에 공부를 하고 있고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자격증은 3월 13일 날 나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육. 자, 우리가 됐어요. 자, 이 된 사람들은 지정교육기관에서 매년 1회의 보수교육을 의무로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자, 이거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잘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맞춤형 화장품의 위생관리. 자, 작업자는, 조제관리사는 작업 시 손소독 또는 세정, 아니면 일회용 장갑, 마스크 착용을 하고요. 만약에 피부 외상이나 질병이 있을 때는 작업을 금지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그 맞춤형 화장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그 제조에 있어가지고 위생 관리할 때도 작업자가 피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게 이제 의사의 소견이 다 나왔다라고 할 때까지 작업을 할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작업장 시설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 관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 시설 기구는 사용 전후는 세척하고요. 후에는 건조하여야 됩니다. 세제와 세척제는 잔류하거나 표면에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우리 기본적으로 알코올을 많이 선호를 했고요. 그리고 뭐 물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계면활성제로는 뭐 비누나 일반 세제 사용할 수 있지만 잔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 안정성. 자, 안전성은 피부에 안전하냐, 유효성은 효과가 있느냐, 안정성은 제형에 문제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를 다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피부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키거나 경구 독성, 먹었을 때 뭐 실수로 먹었을 때 어떤 독성이 있다든지 뭐 파손이 된다든지 자극성이 있으면 안 되고요.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독성 알레르기 유발 안 되어야 됩니다.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이제 화장품 원료를 이제 안전한지 안 한지 실험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단회 투여 독성 시험, 1차 피부 자극성 시험, 안점막 자극성 시험, 피부 감작성 시험, 광독성 및 광감작성 시험, 인체 첩보 시험, 인체 누적 첩보 시험, 변 이원성 시험, 뭐 세포에 어떤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지 이런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아마 여러분들 책임 판매업자한테 들어오는 원료들은 다 이런 안전성을 확보한 원료들인 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유효성은 피부 그 성분이, 이런 화장품 성분이 기능성이 발현이 되는 거, 뭐 보습이라든지 세정이라든지 뭐 자외선 차단제는 차단이 잘 되는지, 미백 제품은 미백이 잘 되는지, 거칠음이 개선되는지, 냄새 방지는 채취 방지가 잘 되는지, 이런 유효성이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맞춤형 화장품도 우리가 이 사람에 맞게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용물, 기본 내용물에다가 어떤 혼합을 더 넣는다고 하면 이 혼합물에 대해서 더 유효성을 더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맞춤형 화장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정성은 제품의 제형에 물리적인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뭐 pH나 점도, 비중, 유화 입자를 관찰을 하는데, 맞춤형 화장품 여기 이 취지에 있어서는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자, 내용물과 내용물이 만약에 충돌하는 내용물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뭐 오일 내용물에다가 갑자기 물 내용물을 넣었어요. 이거 섞이지 않죠. 이게 둥둥 이렇게 떠다닐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조제 관리사가 아마 조제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화장품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나 그 제형에 대한 그 이해가 된 뒤에 아마 조제가 이루어질 거라서, 안정성에도 사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면은 안정성에도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 원료나 내용물에 대한 성질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게 피부 및 모발 생리 구조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사실 뭐 피부의 구조에서 한 문제, 모발에 해서 한 문제,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피부에 관련한 그 업계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되게 쉬울 건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외울 게 많아가지고, 조금 여러 번 이렇게 좀 확인하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구조는요, 자, 표피와 진피와 피하 지방과 피부의 부속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의 구조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 부속 기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표피 안에 각투, 과유기, 우리 샘플 문제에 이거 있었습니다.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 해서 표피에는 요 5가지 층으로 되어 있고요. 진피에는 유망, 여러분들 꼭 이렇게 외우시면, 각투, 과유기, 유망 뭐냐면 유두층과 망상층 해서 진피에는 이 2가지 층이 있고요. 저 피하 지방은 우리 지방이죠. 체온을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충격을 흡수해서 뭐 뼈 이런 것들을 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피하 지방. 에너지를 또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요. 지금 오늘 되게 추운데 에너지가 지금 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영상을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이렇게 와서 정리하고 영상 찍고 또 올리고 이러하는 과정들을 거의 한 2주,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강의하는 거를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계속 보고 정리하고, 저도 이제 사실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가 우리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과부하 걸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에 다래끼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거 지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필요해서 제가 지금 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다시 에너지 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의 부속기관, 털, 모발, 손톱, 발톱, 땀샘, 피지 이런 것들이 부속기관입니다. 자, 표피, 각투, 과육이 외워주시고요. 각질층에는 수분 증발, 수분 손실을 억제하고요. 우리가 천연 보습인자라고 해서 NMF 여러 가지들이 피지도 들어가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 세포 간지질, 교소체와 함께 피부 장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질층이 제대로 이렇게 잘 있어야지 우리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부 장벽의 중요한 요소라고 해서 세포 간지지, 교소체, 각질층 꼭 알아두시고요. 투명층은 손바닥과 발바닥에 존재하는 우리 엘라이딘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수분 침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핵은 없습니다. 과립층에는 케라토히알린이라는 과립이 있어서 각질 형성 세포를 접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단단한 각질층을 구성을 하는데 수분 손실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국층은요, 교소체가 풍부해서 세포끼리 유착시키고요. 여기에 핵이 있고요. 랑게르한스 세포가 있어서 면역 기능, 그 다음에 접촉성 피부염과 여기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유국층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면 접촉성 피부염에도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자, 기저층 여기 보면은 각질 형성 세포 28일 주기에 각화 과정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또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층이 기저층이라고 기저층이 진피에서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세포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 진피 안에는 유두층과 망상층이 있습니다. 자, 콜라겐, 엘라스틴, 뮤코다당류, 우리 히아루론산이라고 하죠. 이 히아루론산 많이 나올 거예요. 히아루론산은 우리가 이제 일반 쓰는 명이고 화장품 정식 명칭은 소디움 하일루로네이트라는 그런 명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피부 자극을 보호하고 피부에 영양분 공급하고 그 보습 성분도 공급을 합니다. 우리 섬유 아세포라고 해서 우리 EGF, FGF에 관련한 제가 그 화장품 원료에 대한 성분 영상 올렸었는데 거기 섬유 아세포가 FGF입니다. 발음이 안 좋죠. FGF인데 여기에 이제 콜라겐 엘라스틴이 생성하는 이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생에 관련해 있다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비만 세포나 대식 세포 등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피예요. 피하 지방 설명을 했고요. 자, 부속기관 안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모발은 좀 이따가 할 거고 여기 이제 땀샘이 있는데 에크린선, 아포크린선 이렇게 에크린 한선, 아포크린 한선 이렇게 해도 되고 아포크린선, 에크린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소한선, 대한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아포크린선은 2차 성징이 사춘기가 되면서 몸에서 나는 이거 땀내인데 이거 좀 냄새 나는 거, 암내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식기라든지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들을 아포크린선. 그리고 아기 때부터 우리 몸에서 나는 그 송송송 나는 그런 땀 있죠. 작은 땀. 그러니까 냄새 없는 땀들 이런 걸 에크린선이라고 하는데 외우실 때는 아포크린 하나 둘 셋 넷 네 개 글자가 4개니까 대한선 글자가 3개니까 소한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발의 생리 구조는 보시면 자, 피부가 각질 변화해서 생긴 거를 우리가 모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케라틴 단백질 성분입니다. 자, 케라틴은 18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스틴이 14에서 18% 정도 돼 있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모발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간이라는 게 있고 모근이라고 있는데 두피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모발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겠죠. 좀 반대로 되겠죠. 여기 이게 두껍고 이렇게 나겠죠. 털이. 그럼 여기 안쪽에 들어 있는 거를 모근이라 하고 요 바깥쪽에 털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까지를 모간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머리카락은 이 머리카락 이 가는 머리카락 있죠. 얘를 단면을 딱 보면은 세 단면으로 층이 3개예요. 하나, 둘, 셋. 자, 안에는 심이 있어요. 심.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카락이 되게 얇아 보이지만 심이 하나 있고 이게 모수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감싸고 있는 게 모피질이에요. 그리고 맨 바깥쪽에 있는 게 모표피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머릿결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비닐 껍질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막 비늘처럼 이렇게 막 일어나는 이 모표피가 가장 바깥 부분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에는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자, 모모세포는 모유두를 둘러싸고 있고요. 자, 세포 분열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안에 모유두가 있고 이렇게 말발굽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자, 모모세포. 자, 케라틴 단백질을 생성을 해냅니다. 자, 모유두는 모근의 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요. 혈관과 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모세포, 모유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모간, 모근,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 자, 이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 잘 모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관련 그 피부 관련 그 책을 찾아보시면은 요거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모발은 모유두가 없으면, 자, 모유두는 목은 안에 이게 끝이에요. 이 끝부분인데, 모유두가 없으면 자라지 않고, 모유두 숫자는요, 출생 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숫이 많다, 없다라는 거는 이 모유두의 숫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발의 성장 주기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성장기, 퇴화기, 휴지기. 자, 성장기에는 모세포가 분열되고 모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80에서 90%. 남자는 3년에서 5년, 여자는 4년, 6년. 퇴화기는 그냥 정지하고 있습니다. 자라지 않아요. 1%. 1에서 1.5 모유두와 모구가 분리돼서 모근이 올라오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 휴지기에는 모낭과 모유두가 완전히 분리돼서 완전 모발이 탈락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에서 퇴화, 성장에서 퇴화, 휴지기까지 이 성장을 다 하고 나면 머리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매일 50에서 100개 정도가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이제 100개 이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탈모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피부나 모발 상태를 분석을 할 때 이제 보통 육안으로 보기도 하고 또 기계를 이용해서 많이 보기도 합니다. 상태를 분석하는 이유는 고객 상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죠. 이 사람이 유분이 많이 분비되는지, 수분이 많은지, 유수분 증발량이 얼마나 되는지, 멜라닌이 얼마나 되는지, 홍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색상이 전체적으로 색상이 어떤지 민감도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화장을 한 것보다는 화장을 지운 세안 후에 측정을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갈 수 있을 수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피부 나이까지 나와서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피부 관리를 잘하는 경우에는 피부 나이가 좀 어리게 나오는데, 제가 측정 기계를 사용해 봤더니 처음에 나이를 넣게 돼 있거든요. 나이를 일단 설정을 하면 거기에 맞게 나오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좋게 나오는 것도 너무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업계 아니신 분들은 피부 관리 잘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만큼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부 상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고객 상태에 적합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우리 목적이죠. 그러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이걸 보고 같은 어떤 원료를 선택을 해줄지, 어떤 내용물을 선택을 해줄지, 그래서 여기서 혼합, 소분을 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모발 상태 분석도 두피와 모발의 건강 상태를 측정해서 피지, 유수분 상태, 민감도 측정, 모발의 손상도, 강도, 탈모 정도를 이제 분석을 해서 고객과 상담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관능평가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이용해서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러니까 이 제품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평가인데요. 이제 기계 평가보다는 주관적인 평가가 있지만 일단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느낌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과자 회사에 있었을 때 저희가 저희 연구팀에서 매일 와가지고 관능평가를 했었어요. 과자 이거 A 먹어보고, 썬칩 먹어보고, 무슨 맛, 바베큐 맛, 무슨 맛, 이렇게 나초 맛,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관능평가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화장품도 내용물의 사용감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색상, 향취를 보고, 얘가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거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요, 검사를 위한 표준품을 선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맞는 검체를 채취를 해서 평가 척도를 마련합니다. 자, 사용감은 뭐 어땠고, 외관은 보기 좋다 안 좋다, 색상은 보기 좋다 안 좋다, 향치는 1번에서 5번 사이에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을 평가 척도를 마련을 하겠죠. 자, 그래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적합 여부 판정, 기록,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연구원들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시트지를 줘요. 그러면 1번 어느 맛을 좋아하십니까? 1번 바베큐 맛, 2번 나초 맛, 3번 뭐 무슨 맛, 뭐 까르보나라. 그때 저희 그 오감자 까르보나라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오감자 까르보나라. 뭐 하여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항상 그 시즈닝에 따라서, 시즈닝 그 양념에 따라서 우리가 맛이 어떻다, 뭐 짠맛이 난다, 단맛이 난다, 뭐 이렇게 막 이런 평가 항목들을 이렇게 저희가 막 리스트 이렇게 체크를 했던 지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되게 살이 많이 쪘던 기억도 있는데, 화장품도 이런 관능 평가를 통해서 이 화장품이 사람들한테 어떤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 좋을지 안 좋을지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 핵심 정리 9번 관능 평가까지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10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저도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단 제가 책임 판매업과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보다 많이 안다라는 거. 그래서 법령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 아니면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같이 알려주시면은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